자, 그러면 교재 176쪽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5단계짜리로 분석하기도 하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2단계짜리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셔도 되는 그런 파트예요. 먼저 지역 경제를 분석을 해요. 지역 경제라는 것은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따지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시장성, 매매 될지 안 될지 따지고, 그다음에 돈이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걸 타당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시장성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을 때 투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시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로 가야 돼요. 그럼 시장성이 없으면 아예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사업의 5단계는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 앞에 거 세 개를 묶어서 또다시 이걸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이 시장 분석은 지금 얘기했던 시장 분석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 되는 겁니다.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을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시장 분석은 이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이런 거 따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돈 될까 안 될까를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정보, 제약 조건,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따지는 거라면, 경제성 분석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수익성, 이제 비로소 돈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분석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2단계설은 최근 출제는 안 되었으니까 5단계설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다가 분당에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한 1만 세대 정도를 공급하고 싶은 개발업자입니다. 근데 이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첫 번째는 분당을 봐야 됩니다. 분당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되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고, 기반 산업은 어떤 산업이고,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끝났으면 내가 공급하려는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니까 이 30평대 아파트에 수요는 몇 개 있고 공급이 몇 개 있고를 따져봐야 되지. 근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더라.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매매가 될 거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매매가 될 거라는 결론을 얻으면 이제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과 지출을 따지는 거지. 수익과 지출을 따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수입이 크면 뭐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거시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따지는 게 뭐라 그랬고, 시장이라고 했고,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이라고 했고, 수익과 지출 따지는 게 뭐예요? 타당성이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죠.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암기 코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타투야, 시투야. 타투.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거지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장성 있으면 무슨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셔서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 타당성은 검토하지 않으신 분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몸은 힘든데 돈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쁜데 온 가족이 다 붙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된다니까 돈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해서 생기는 문제라니까요. 뭐가 있을 때 투자해야 되는데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걸 어떻게 암기시켰냐면 GCC 타투 이렇게 암기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시가 뭔 시인지 몰라. 안 되겠어. 지시성 타투로 갑시다.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요거 앞에 거 세 개를 묶어서 또다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 두 개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장 분석에서는요. 이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약 조건,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이런 거 따지는 거라면, 경제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익성 따지고요.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분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5단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시성 타투. 한 번 더 시작. 지시성 타투 말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보시니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 여러분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재건축되는 단지를 만나게 될 건데요. 왜냐면 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이 조합의 사업성에 어떤 것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요.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 근데 1000세대인데 그 5층짜리야. 5층짜리 1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그럼 재건축하게 되면 여러분들 5층 짓겠어요? 더 짓겠어요? 당연히 더 지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높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35층 규제가 폐지됐어요. 이제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면 35층 아파트를 짓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1000세대 더 늘어서 2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00세대에서는 누가 살고요? 조합원들이 살아야 되겠지. 오케이? 나머지 1000세대를 뭐 합니까?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이라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1000세대만 다는 게 좋아요? 1500세대 하는 게 좋아요? 그 1500세대 하려 그러면 건물을 더 높게 지으면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할인되는 게 좋아? 할증되는 게 좋아? 조합원들은 용적률이 할증돼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좋아요. 그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면 돼요. 일반 분양가는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다니까. 오케이? 그럼 조합원 부담금은 뭐 될 거다? 인하될 거다. 조합원 부담금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 돼요. 건축비가 늘어나는 게 좋아? 건축비가 줄어드는 게 좋아? 건축비는 당연히 줄어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공사 기간은 연장되는 게 좋아? 단축되는 게 좋아? 단축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법 시간에 재건축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될 건데 재건축의 거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뭐냐면 관리 처분인가? 줄여서 관차라고 합니다. 관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철거 이주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이주할 때 이주비란 걸 줘요. 왜 이주비란 걸 주냐면 이 철거되는 동안 그 집 짓고 있는 동안 아파트 짓고 있는 동안 다른 데 가서 좀 살다가 오라고 시행사에서 그 이주비란 걸 줍니다. 한 시세 70% 정도 줍니다. 그 전세 정도는 사세요 하고 줍니다. 그걸 줘요, 빌려줘요? 당연히 빌려주겠지. 그걸 어떻게 주겠어? 빌려줄 때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주비 금리가 높은 게 좋아? 조합원들은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원래는 여기 아파트의 단지에 1000세대가 살았는데 곧 20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주변으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들한테 야, 너 땅 일부를 갖다가 도로로 내놔 그래요. 아니면 아파트 안에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합원들 땅에다가. 이것도 우리는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기부 체납이 증가되는 게 좋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기부 체납이 감소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감소되는 게 좋습니다. 기부 체납이 증가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한 개도 안 틀렸으면 좋겠어.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건설 자재 가격은 하락. 자, 뭔지 잘 봐야 돼.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는 상승.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 용적률은 용적률 할증되면 일반 분양이 늘어날 거니까. 이주비 금리 하락. 이 이주비가 뭔지 모르면 안 돼. 철거되고 이제 이주할 때 돈 빌려준다고 전세 살고 오시라고. 공사 기간 단축, 기부 체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둔촌주공 아파트를 좀 신경을 쓰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둔촌주공은 조합원들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그 철거할 때 이때가 한창 경기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 뒤집으면 여기다 둔촌주공으로 적어 놓으시면 돼. 건설 자재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 일반 지금 분양분 하락. 조합원 부담금 인상. 용적률 축소. 그때 한창 축소할 때야. 높이 규제 있을 때. 그다음에 대출 금리 요즘 말에 뭐해? 상승. 공사 기간. 공사가 중단됐다.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중단됐다니까. 기부채 증가. 이게 둔촌주공이죠. I'm so sorry 합니다. 아무튼 뭐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이런 거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손님들 만나서 실수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에 또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안 좋고 나중에 빵꾸 메울 때 주관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갈게요. 부동산 개발의 유형과 개발 방식이 유형이 나오는데 자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우실 개발이 재개발입니다. 그럼 재개발의 반대말은 뭘까요? 신개발이죠. 신개발은 어떤 사업이 있냐면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대표적인 신개발로 봅니다.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한테 배우죠? 고상철 쌤한테 배우시잖아요.
나한테 도시개발 사업을 물으면 안 돼요. 그래도 살짝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하나 있고, 환지 방식이 하나 있고, 이것을 혼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 방식, 혼용하는 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꽃은 환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환지가 뜨면 도시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개발 방식으로서 재개발에 속한다, 신개발에 속한다. 신개발. 환지 사업은 신개발입니다. 그럼 환지 사업, 신개발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재개발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재개발에는 종류가 시행 방법에 따라서 소극적인 개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개발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요 네 가지 중에서 보전 재개발하고 수복 재개발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좋은데, 아직 노후 불량화가 진행이 되기 전이야. 근데 사전에 노후 불량화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 보전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사전 보전 이렇게. 사전 보전 이렇게. 사전이 떠야 보전이야.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사전 보전 이렇게. 뒤에 가시면 우리 사정 보정이라는 거 배우시거든. 그걸 좀 언어를 유의화시켜서 사전 보전 이렇게. 재미없구나. 아무튼 뭐 사전 보전. 수복 재개발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마치 지가 보전 재개발인 것처럼 나온다니까.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한다. 그럼 이거는 수복 재개발이거든. 그럼 지금부터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안 틀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갈 대상이 없어. 근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은 무슨 재개발이고? 보존 재개발이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해놓고 노후 불량화 된 것만 드러내는 게 있어요. 노후 불량화 된 것만 드러내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수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갈 게 없는데 방지하는 건 뭐고? 보존이고, 재갈 게 있어서 그것만 드러내는 건 수복.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조금 플러스 시킵니다. 확장 개선 첨가하는 건 개량 재개발. 완전히 갈아엎는 게 있어요. 그걸 철거 재개발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그러면 철거 재개발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재개발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후 불량화 진행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거, 그럼 뭐예요? 보존 재개발. 노후 불량화가 진행이 됐고 그것만 드러내는 거, 그럼 이거는 수복 재개발. 조금 플러스 시킵니다. 확장시키고 개선시키고 첨가시키는 것은 개량. 완전히 업셋, 갈아엎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것이 철거 재개발이 됩니다.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한다. X. 그건 무슨 재개발?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뭐 이렇게 비견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젊은데 뭐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에어컨 히터 바람 바로 안 쐬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보존 재개발하는 겁니다. 보존 재개발. 아직 젊다니까? 아직 노후 불량화 진행되지 않았다니까? 근데 막 과일 많이 먹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히터 바람, 에어컨 바람 바로 안 쐬고 직접적으로 안 쐬고 하는 겁니다. 왜요? 보존 재개발. 사전에 방지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김이 죽은 깨. 주름. 김이 죽은 깨, 주름 같은 걸 피부과에서 제거하는 거 있습니다. 제거하는 거. 이건 이제 수복 재개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러, 보톡스, 뭔가 얼굴에 뭔가 첨가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량 재개발입니다. 개량 재개발까지가 피부과 영역이에요. 철거 재개발은 이제 완전히 그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견적 3천. 코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건 철거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볼까? 아직 젊은데 사전에 방지하는 것. 막 이렇게 피부 관리 잘하고 이러면 너 보존 재개발 잘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존 재개발은 꼭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노후 불량화 진행이 됐으면 보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슬프죠. 아무튼 또 그랬고, 노후 불량화 진행이 됐고 그것만 드러내는 건 수복. 재갈 대상이 생기는 거지.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느낌. 확장 개선 첨가하는 건 개량.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피부과라 그랬죠. 근데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시설물로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병원 개념이 아니고 이 두 개는 피부과, 요거는 이제 성형외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법상 분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건데 세 개 비교해야 되는 문제는요. 하나를 따로 빼시는 게 좋아요. 두 개만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세 개 비교하는 것은 하나는 번외로 처리하시고 두 개만 따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번외로 처리하는 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뭐 하고요? 양호해야 됩니다. 양호해야 되고 그 주택 노후 불량화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택이 무슨 주택일 때? 공동주택. 근데 문제 풀다가 양호하다 공동주택이다 뜨면 무조건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양호하다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무엇만 구분하시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만 구분할게요. 자 보십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열악해요? 극히 열악해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뭐예요? 열악해요. 그냥 극히 열악, 그냥 열악. 그다음 두 번째 노후 불량화 건축물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밀집돼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그냥 밀집돼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저하게 주거로 갑니다. 철저하게. 뭐요? 단독 다세대 정도까지. 오케이? 근데 재개발 사업은 무슨 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까지 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글자? 8글자. 재개발 사업은 몇 글자? 5글자. 글자 수가 좀 구질구질하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깔끔하게 나오면 재개발 사업이고. 그럼 잘 보세요.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주거환경 그냥 밀집만 돼 있으면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거로 간다 그랬습니다. 단독 다세대 주거잖아. 이거 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업 공업까지 그러면 재개발. 양호하고 공동주택이면. 그럼 아까 키워드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대답해 보죠. 정비 사업을 재개발을 법으로 분류하게 되면 정비법인데요.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돼 있으면 단독 다세대면 뭐요?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 밀집 상업 공업이면 재개발, 양호하고 공동주택이면 뭐요? 재건축. 요거는 지금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법상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손님들한테 설명해주면 손님들이 못 알아들어도 정말 좋아한다니까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에 가시면 무슨 재개발과 무슨 재개발은 구분하셔야 되고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은 구분하셔야 되고 정비 법령상은 물론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만 특히 누구와 누구에 대한 비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비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단순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개발 방식.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수 방식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고 합동 신탁 방식. 합동은 빼고 신탁 방식 하겠습니다. 근데 혼합 방식이라는 것은 누구를 혼합하는 거냐면 환지하고 매수를 혼합하는 겁니다. 2번과 3번을. 근데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단순 개발 방식은 권리가 뭐하더라? 불변하더라. 토지 소유자가 무슨 개발하는 거다? 자력 개발.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 무슨 환지가 되더라? 가만지. 그래서 권리가 뭐 되다? 축소. 매수 방식은 전면 매수하는 무슨 개발 사업인데? 공영 개발 사업인데 이건 권리가 뭐 되더라? 소멸. 혼용은 아무거나 혼용해서는 안 되고 누구와 누구를 혼용하는 거다? 환지와 매수를 혼용하는 거다. 신탁은 소유권이 뭐 된다? 이전된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명의더라? 개발자 신탁회사 명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시고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라서 제가 그냥 아주 가볍게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Take it easy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자, 시범 보세요.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땅이 100평 있었어요. 100평. 근데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땅을 비교해 보니까 개발 사업 이후에 땅이 100평 있는 경우가 있고 70평 있는 경우가 있고 제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땅이랑 권리라는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권리가 100이면 불변하는 거 맞습니까? 170이면 권리가 축소되는 거 맞습니까? 100제로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혼자 그냥 자력 개발을 했대요.
즉 단순 개발 방식을 했대요. 그때는 권리가 뭐 되고 불변되고, 환지 방식은 아까 제가 감환지란 말을 쓴 적 있나요? 권리가 뭐 되고 축소되고, 정부가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땅을 다 사버리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권리가 아예 뭐 되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수하는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권리가 뭐 되고 소멸되고, 환지할 때는 감환지 되니까 권리가 축소되고, 단순 개발 방식 또는 자력 개발할 때는 권리가 불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우리 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지 집어보시고, 자, 환지 방식이라는 건 그 신개발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방금 했는데 재개발이라 그랬습니까? 신개발, 재개발은 아까 우리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이 재개발에 속하고요. 환지는 주로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농지나 산지 같은 걸 개간해서 택지로 만들어주는 걸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환지는 재개발이 아닌 신개발이다.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오케이? 두 번째는요.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땅에 보니까 뭐 이렇게 갈대밭도 있고요, 억새풀도 나 있고요, 여기 뭐 또랑이 흐르는데 이렇게 오급수예요. 오급수. 그러면 쉬리나 키싱구라미가 사람 못 살아? 못 살겠지? 여기는 돌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황무지, 여기는 불모지, 뭐 이렇게, 여기 쓰레기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런 데입니다. 이런 땅을 갖다 우리는 소지라 그래요. 소지. 또는 뭐 미성숙지라 그래요. 미성숙지. 이런 땅에다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땅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들, 원래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이라는 걸 구성해요. 조합은 몇 섹터죠? 2섹터. 민가 사적 주체예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요, 구획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환지 사업을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구획 정리. 그러면 이제 요걸 뭐로 만들어 주는 거냐면 이제 택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택지. 요걸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 어떤 땅을, 택지가 아니었던 땅을 뭘로? 택지로 만들어주는 개발을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택지 개발을 누가 했다고요?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이 했다고요. 오케이? 그럼 택지는 이제 건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우리 주상공 같은 게 택지 맞습니까? 뭐 짓고?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그럼 이렇게 택지 개발하고 나니까 원래 필요 없었던 게 갑자기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황무지, 불모지 있고 억새풀, 갈대밭 있을 때는 도로가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곧 주택, 상가, 공장이 들어올 거니까 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로 놓고. 그럼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럼 비용 충당으로 땅을 가져가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비용 충당으로 가져가는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무슨 지? 채비지. 공익 목적으로 냅두는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무슨 지? 보류지. 그럼 채비지, 보류지를 뺍니다.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비용 충당, 채비지, 공익 목적, 보류지 빼고 나머지 땅을 원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시, 자 중요합니다, 재분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분배. 그러면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던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뭐로 되돌려받게 되는 거죠? 토지로 되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환지에서 금지 단어 있습니다. 환지에서 금지 단어는 일단 재개발이다 뜨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환지 방식은요, 이 말이 뜨면 무조건 X예요. 이 말이 뜨면 무조건 X입니다. 환지에서는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매입 매각입니다. 정부가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이거 다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뭐 한다? 재분배한, 분배란 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환지는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 갖춘 다음에 이용 가치가 높은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느낌은 왔죠? 그럼 보통 환지로 되돌려 받을 때, 땅으로 되돌려 받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의 양보다 늘겼어요, 느낌상 줄었어요? 왜 줄죠? 왜 줄죠? 기반 시설 가져갔잖아요. 채비지, 보류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줄지. 가만지 됩니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적었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 그래서 얘를 감해버리니까 너무 과소토지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환지나 입체환지를 하는 겁니다. 환지는 기본 컨셉이 가만지입니다. 물론 증환지가 없는 건 아닌데 원칙은 가만지입니다. 권리가 뭐 되는 거지? 축소되는 거지. 그 환지 방식의 장점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환지 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거든요. 택지 개발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토지 매입비 부담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리고 원주민이 쫓겨나요, 정착돼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토지 소유자들 조합이 잘 구성돼서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면 상관없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적다. 절차가 신속하다, 복잡하다. 좀 복잡할 거다. 두 번째는요. 이 택지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개발이익의 환수라 그래요. 개발이익의 사유화라 그래요.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원래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유화되어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걸 합니다. 공영개발은 뭐냐면 시범 보십니다. 특정 지역의 공영개발, 정부가 땅을 다 사버립니다. 즉 매수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협의 매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잘 안 된다면 강제로 수용을 하기도 하는 게 공영개발입니다. 그럼 정부 땅 다 사버립니다. 다 사버리고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토지를 다시 매각하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고 원래 살 때는 무슨 땅을 사? 소지나 미성숙지를 사서 이걸 뭐로 만든다? 택지로 택지 개발한 다음에 이걸 매각, 분양 이렇게 하는 제도를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컨셉이 뭐라고요? 매수라고요.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래요? 정부가 공영개발 사업하면 계획적이겠어요? 안 계획적이겠어요? 계획적이겠죠. 두 번째는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어요. 사유화되지 않고. 정부가 사서 오른 땅값을 정부가 환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가 공급하는 거니까 값이 비싸겠어 싸겠어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땅을 사야 될 때 매입비 부담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들과의 갈등, 불만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 보상 받은 사람들이요. 땅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 보상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받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 부동산으로 재미를 받던 사람들은요. 부동산 못 걷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또 땅 삽니다. 그 주변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투기 발생 가능성. 그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보상비로 많이 풀리게 되면요. 그 지역의 지가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장점 세 가지를 저 따라 한 번만씩 해주시면 돼요.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세 가지를 저 따라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입비, 민원, 투기. 이런 단점들 때문에 모두 다 매수하지 못하고 일부는 환지하고 일부를 매수하고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혼합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방식? 혼합 방식.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거의 저는 90% 이상 확률로 신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탁은 정말 유명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탁을 모르고 심장에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탁은요. 토지 신탁을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신탁은 신탁 앞에 있는 대상이 신탁 회사에게 맡겨지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회사에 넘기는 게 토지면 무슨 신탁? 토지 신탁. 신탁 회사에게 넘겨지는 게 금전이면 금전 신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탁 회사에게 맡겨질 때 당시의 자산을 보고 신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배당될 때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질 때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신탁을 구분하는 겁니다. 맡겨질 때 대상이 뭐면 토지면 토지 신탁입니다. 그럼 저랑 보세요. 옛날에 그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그리고 신탁은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 중 아무나 붙잡고 야, 신탁이 뭔 줄 알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집에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하세요. 내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그런데 신탁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고 신탁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신탁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토지 소유자가 살았어요. 이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토지 소유자니까. 내 평생 소원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그림 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월세 받아먹고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지. 그 1층 절반만 분양하고 나머지 절반은 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거는 토지 소유자 마음이니까. 근데 토지 소유자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발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건설 자금이 없는 거예요. 땅만 가지고 있지 건설 자금이 없는 겁니다. 건설 자금 은행 가서 빌리면 되잖아. 여러분들 건설 자금 빌리러 은행 가봤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 완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이 쉽게 나오는데 건설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내야 되고요. 상당히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건축 대부는 원래 자금도 한꺼번에 안 주고요. 단계적으로 건축의 진척도를 보고 제공되고 막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디를 달려갑니까? 신탁 회사를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신탁을 딱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탁을 하는 순간 신탁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탁을 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럼 이제 이 땅은 누구 명의? 신탁회사 명의입니다. 여러분들 땅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신탁하면요, 그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세금 안 나온다니까. 보유세가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와?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가 아니야, 이제. 누구 명의로 갔으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갔으니까. 오케이? 그 신탁 기간 동안에는요, 심지어 뭐도 안 내냐면 보유세도 안 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맡기는 대상이라고 해서 위탁자라 그래요. 무슨 자? 위탁자. 얘는 받을 숫자 써서 수탁자라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동의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수탁자가 개발자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누구와? 수탁자와 개발자와 신탁회사는 모두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얘가 저 토지 소유권 넘기면 신탁을 딱 하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예명의가 되고 얘는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안 불안해요. 왜냐면 얘가 얘한테 뭘 주냐면 이걸 줘요. 수익 증권이란 걸 줘요. 뭘 준다고요? 수익 증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수익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수익자. 수익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위탁자가 누구예요? 걔가 걔예요. 물론 신탁에서요. 그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채권법에서 배우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가서 배우시고 대부분의 토지 신탁은 누구 자신이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번외로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요, 신탁하고 나서 뭘 받았죠? 수익 증권 받았죠? 이 수익 증권을 들고 은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담보 신탁이라 그래요. 무슨 신탁? 신탁 그러기도 하고 신탁 금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탁 금융은 목적이 대출이 목적 맞습니까? 맞아요? 뭐를 가지고? 수익 증권을 가지고 대출 받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시는 저당권이 맞지? 아닙니다. 저당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은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뭐가 대상이 된다고? 부동산만 대상이 돼. 근데 지금 이 사람 소유권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뭘로 가지고 대출 받았지? 수익 증권 가지고 대출을 받았지. 수익 증권은 뭐지? 권리지. 그래서 이걸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너무 어렵나? 권리질권. 그러니까 수익 증권 받아서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개발할 목적이면 토지신탁이라 그래요. 이 땅을 개발할 목적이면 뭐? 토지신탁. 이 수익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면 이건 무슨 신탁? 담보신탁이라 그래요. 담보신탁. 즉 뭐? 신탁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토지신탁을 실컷 설명해 놓고 이걸 신탁금융,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나온 적이 있어요. 담보신탁을 실컷 설명해 놓고 이걸 토지신탁이라고 한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무슨 신탁? 담보신탁. 그러면 담보신탁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출인데. 그럼 대출 같으면 그냥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되지. 왜 담보신탁을 했을까요? 에? 지 맘이라고? 그런 대답을 내가 듣고 싶었겠어요? 담보신탁이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근데 담보신탁 딱 하잖아요. 그죠? 대출 비율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은행은 여러분들을 더 신뢰해요. 신탁회사를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신탁회사를 더 신뢰하니까 소유권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때보다는요 신탁회사에 있을 때 대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뭐 부동산 살 때 담보신탁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담보신탁을 해서 대출 좀 더 많이 받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요거 하면 신탁회사에서 커미션을 좀 많이 줍니다. 담보신탁 이렇게 해주면. 그건 다음에 갔다 얘기합시다. 아무튼 대출이 목적이면 담보신탁이고. 자, 그러면 일단 소유권이 누구한테 와 있지 지금? 신탁회사가 와 있지. 얘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닙니다. 시공사 달려갑니다. 시공사를 달려가야지 은행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공사 달려가서, 시공사는 건설업체죠. 건설업체 달려가서 뭐를 내미냐면 공사 도면을 내밉니다. 도면을 내밀면서 이렇게 지어줘. 내 스타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스타일 알지? 그럼 얘가 얘 스타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왜? 단골입니다. 단골이에요. 얘는 밥만 먹으면 개발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공사 대표랑
신탁회사 그 사장이랑 어제도 사우나도 가고요. 밥도 먹고 다 했어요. 어? 공사 도면 내밀면서 내 스타일 알지? 하고 건물을 지어라 그래요. 그럼 건물 지어 안 지어? 공사 착수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이제 금융기관에 가요. 금융기관에 가서 돈 좀 빌려줘. 이 돈이 무슨 돈일까요? 건설자금입니다. 무슨 자금이라고요? 건설자금. 건설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합니다. 누구 명의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탁에서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습니다. 신탁이 이루어지는 순간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이 조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줍니다. 왜 빌려줍니까? 단골입니다. 단골입니다. 그 신탁회사 사장하고요. 은행 지점장하고요. 어제도 이제 안 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콧방귀도 안 끼는 은행이요. 신탁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요. 그날 아침에 바로 돈 꽂아줍니다. 그러면 꽂아준 돈으로 공사대금 지급하겠죠. 공사대금 지급하면 뭐가 들어와요? 완성된 건축물이 인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완성된 건축물 인도가 되면 이 구조를 알아야지 나중에 좀 좋아요. 그 신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임대형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분양형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내 걸 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만 좀 맞춰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만 좀 맞춰주세요. 분양형 토지 신탁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매수자를 찾아가고요. 임대형 토지 신탁은 임차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무슨 사업까지 하냐면 분양 임대사업까지를 해요. 무슨 임대사업? 분양 임대사업까지를 해요. 그럼 분양 수익금이나 임대료 수익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 여러분들이 그 신탁 회사에 뭐가 있냐면 분양 대행사가 밑에 있습니다. 대행사가 있어서 얘들 분양 많이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습니다. 광고 많이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TV 보다 보면 무슨 어디 뭐 트리플 역세권, 항아리 상권 뭐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잘 보라고 이렇게 잘 보면요. 어떤 신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 회사가 분양 임대사까지 지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최근에 부동산 구입을 해본 적 있는 분들 그 부동산 구입을 하면 계약금 10% 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10% 쏠 때 그 예금자 명의를 한번 나중에 혹시 그 통장 정리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뭐 아세아 토지 신탁, 무궁화 토지 신탁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개명의로 뭘 하니까 분양 임대를 하니까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신탁회사에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 돈 받아서 뭐 합니까? 원리금 건설자가 맡아줬잖아. 건설자가 맡아줬고 원리금 상환합니다. 원리금 아까 빌린 거. 아까 그 또 사우나 가겠지 또 밥도 먹으면서 원리금을 잘 썼습니다 하고 상환하고 나머지 남는 돈을 갖다가 자 중요합니다. 얘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종료되고 나면 신탁 기간에 발생한 수익, 지분, 소유권을 모두 다 누구한테 넘긴다? 토지 소유자. 사실은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 소유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자에게 넘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수익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신탁회사는요. 수익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수익은 누가 가져간다? 수익증권 소지자가 가져간다. 수익증권 소지자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 수익자라고 한다. 오케이? 얘는 뭘 먹냐면 신탁 수수료 먹어요. 신탁 보수. 신탁 수수료 먹습니다. 절대로 뭘 공유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탁은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는 처음에 신탁할 때 한번 등장하고 마지막에 수익 교부받을 때 한번 등장을 하지 중간에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누구 명이다? 신탁회사 명이다. 공사 발주 누구 명이에요? 신탁회사. 자금 차입 누구 명이에요? 분양 임대 누구 명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신탁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조달된다. 토지 소유자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신탁은 무조건 신탁회사가 조달하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신탁 기간 종료가 시험에 나왔을 때 신탁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는 수익이나 지분을 정답게 사이좋게 공유한다. OX. X. 수익은 누가 가져간다? 수익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는 뭘 먹는다? 수수료 먹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랑 좀 다른 것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 그리고 대물 변제를 등가 교환이라고 해요. 등가 교환. 그리고 얘는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올 건데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제목 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요. 그리고 개발자가
자금이라든지 건설을 노하우를 제공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중요합니다. 뭔가를 공유하는데 누구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뭘요? 개발업자가요. 완성된 부동산을 공유합니다. 아니면 완성된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분양 수익금을 나눠 가집니다. 부동산에 손을 대는 건 아니고 수익금을 나눠 가집니다. 그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뭐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그러면 대물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등가교환이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뭐 해버리면 되니까? 공유해버리면 되니까 수수료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방금 했던 겁니다. 토지 신탁 배웠어요?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공유라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다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 혼자 다 가져가는 방식이다. 즉 누가 다 가져가는 방식이다? 수익자가 다 가져가는 방식이다. 대신에 뭘 주고받는다? 수수료 주고받는다.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위탁, 사업 수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자지 말고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Are you sleeping? 자, 다시 갑니다. 화내서 미안합니다. 잠을 자니까. 자,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형의 사업 수탁형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요. 개발자가 개발을 해요. 뭐까지 담당하냐면 분양 임대까지 담당해요. 사업이 끝나잖아요. 토지 소유자 싹 다 줘요. 개발자는 수수료 먹고. 뭐랑 똑같아요? 신탁이랑 똑같잖아요. 신탁과 수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업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뭐가요? 명의가 신탁회사 명인지 아니면 무슨 명인지 끝까지 토지 소유자 명인지. 그래서 신탁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증권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업 수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 수탁은 특징이 뭐냐면 자금 조달이 누구 명의로 돼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되고 분양 임대도 누구 명의로 돼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되다 보니까 추진력 있는 사업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아예 정권을 다 지고 온다는 신탁이 추진력 있는 사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누가 다 가져간다? 탁들은. 신탁과 수탁은 누가 다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뭘 먹는다? 수수료 먹는다. 근데 대물변제 방식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수수료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who am I? 나는 누구인지 대답 한번 해봐요. 4개 중에. 보고 하셔도 돼요. 나는 누군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냈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싹 다 가져가요. 개발자는 수수료 먹고. 아직 대답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사업 위탁, 사업 수탁이에요. 오케이? 나는 누굴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냈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수수료 주고받지는 않고요. 완성된 건축물을, 즉 완성된 건축물의 지분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공유합니다. 이건 뭘까요? 등가교환, 대물변제 방식입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토지 소유자, 나는 누구일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냈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 싹 다 가져가요. 개발자는 수수료 먹고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개발자 명의로 진행이 되고 개발자 명의로 자금 조달도 되고 그래요. 이거는 뭘까요? 토지 신탁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한 개밖에 안 남았어. 나는 누구일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냈고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수수료 주고받지는 않고요. 분양 수익을 가지고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그래서 제 느낌에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제목에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심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심에 나와도 틀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물변제 등가교환이랑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이랑 사업 수탁이랑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민간 자본 유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 보십니다. 자, 제목 확인하시죠.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무엇에 대해서 쓰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냐면 SOC 시설에 대해서 쓰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입니다. SOC 시설. 자, SOC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OC는 Social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제 발음이 원래 이 정도보다는 좀 좋은데 발음을 굴려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발음을 굴리지 않거든요. 굴려볼까요? 아닙니다. 안 굴리겠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뭐.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소셜은 사회, 오버헤드 간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캐피탈은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봅시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SOC 시설의 소유권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민자유치라 그래요. 뭐예요? 민자유치. 그 민자유치는 민간 자본을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절 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즐거운 영어 공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빌드는 짓는 거 맞습니까? 온은 소유하는 거 맞습니까? 오퍼레이트는 그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리스가 뭐죠? 리스. 임대, 뭐 임차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뭐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면 나는 임대하는 거고 세대로 사는 사람이면 그걸 임차받는 거니까. 그치? 예, 임대, 임차. 그리고 트랜스퍼. 자, 트랜스퍼는 뜻이 상당히 많은 단어인데 우리 개론에서 트랜스퍼가 나올 때 앞에서 그 TDR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때는 양도란 뜻이에요. 양도. 그다음에 트랜스퍼는 환승이라는 뜻도 있고 트랜스퍼는 여기서는 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요? 이전.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 대신에 개발권 이전 제도 그래도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빌드, 온. 아니, 온 해야 되는데. 온. 왜냐면 이게 소유자가 오너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좋았나 내가? 온 이렇게. 오케이? 네. 그다음에 오퍼레이트, 리스, 트랜스퍼. 오늘 마치 우리 뭐 YBM 이런 데온 것 같다, 그지? 해커스 이런데, 막 이런 영어. 자, hello everyone. 자, 자, build, own, operate, lease, transfer. 자, 7번 보십니다. 민간이 도로를 지었어요. 민간이 자본을 지가 부담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민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20년 동안 그 네가 소유하면서 운영해서 네가 수익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뭐 하면서 온 하면서 오퍼레이트를 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수익 빼먹었겠지? 그럼 20년 뒤에 정부한테 트랜스퍼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이걸 BOT라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민간이 뭐 하고 짓고 민간이 뭐 하면서 소유하면서 운영해야 돼요. 온 오퍼레이트 한꺼번에. 그리고 마지막에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민간이 짓고 소유권 넘겨놓고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지? 정부한테 있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때 또 좋을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또 오퍼레이트 하는 방식, BTO 방식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로 같은 경우는요, BTO나 BOT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인터체인지, 톨게이트에다가 요금소 하나 딱 중간에 박아버리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민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 기숙사, 전기, 가스 이렇게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들은요, 이걸 직접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뭐 한 다음에 빌드 한 다음에 민간이 짓고 이 운영권을 정부한테 임대차를 주는 거예요. 임대차를.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거예요. 대신에 리스에서 그 임대료를 받아 먹는 거지. 오케이? 30년간 임대료 받아 먹고 트랜스퍼하면 BLT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BT 짓고 소유권 넘겨놓고 임대료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약한 건 BOO 방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BOO. 민간이 뭐하고 짓고 민간이 뭐하면서 소유하면서 끝까지 민간이 운영하고 소유권 넘기는 과정이 없는 거. 이전이란 말, 귀속이란 말이 없는 건 BOO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 사업 5개를 봐야 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번 보세요. BTO하고 BTL을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요걸 갖다 우리는 자 따라해 보세요. 수익형. 또 따라해 보세요. 임대형. 오퍼레이터 방식은 수익형 방식이고요. 리스 방식은 임대형 방식인데 특히 BTO와 BTL이 좀 중요한 게 민간이 준공한다는 말이 나와요. 민간이 뭐 한다고요? 준공한다. 민간이 준공했어. 오케이.
준공했어. 오케이. 준공하고. 좋아요. 그 소유권을 정부에서 이전했어요. 그 민간이 운영권 받았어요. 이까지 BTO와 BTL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요까지 읽고 바로 BTO 해버립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끝날 때 이렇게 끝나버리면 BTO고요. 임차 임대란 말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럼 BTL입니다. 그래서 BTO, BTL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제일 마지막에 임차 임대가 이시 끝났는지 없이 끝났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중간 과정이 다 똑같아요. 짓고 뭐야? B 이전하고 T 운영권 받았어. O 하면 안 돼요. 보류해야 됩니다. O는.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O 한 다음에 운영권 받았어요. 그 운영권을 임차 임대해버립니다. 그럼 BTL이 되는 거고 짓고 B 이건 대답해야 됩니다. 보류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기속시키고 T 기속 T 운영권 받았어요. 보류해야 된다니까. 보류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그제서야 O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방금 소개해드렸던 BTO 방식은요. 도로, 터널, 철도 같은데 항만 같은데 적용합니다. 도로, 터널, 철도, 항만이 무슨 시설이죠? 교통시설입니다. 무슨 시설이요? 교통시설. 근데 학교 건물, 학교,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걸 갖다가 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교육, 문화, 복지시설은 주로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달 월세로 받아들이기가 좀 좋은 것들은 임대형, 리스 방식을 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짓고 이전하고 운영권 받았어요. 끝났어요. BTO. 짓고 이전하고 운영권 받아서 그걸 임차했어요. BTL. 학교 건물, 기숙사, 군인 아파트, 도서관 같은 교육, 문화, 복지시설은 BTL이고요. 도로, 터널, 철도, 항만 이런 같은 교통시설은요. BT. 참고로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BTO 방식은요. 민간이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정부한테 제안을 해요. 정부가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채택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사후에는 수익을 보장해줘요. 사후에는. 이거 혹시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됐을 때는요. 사후에 우리 세금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BLT, BTL 방식은 임대형 방식은요. 정부가 제안을 해요. 민간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민간이 채택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수익을 보장해줍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안 줄 리는 없으니까요. 사전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이 BLT, BTL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얘는 순서가 중요한데 특히 BTO와 BTL 방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임차 이시 끝났는지 임차 없이 끝났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78. 178에 가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나옵니까? 이거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죠? 도시개발 사업은요. 일단 구역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같은 거 짓고 이런 거 들어갔다가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의 유형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뭐가 있어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하나. 또 뭐야? 환지하는 방식 하나. 또 이걸 혼용하는 방식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환지 방식은 무슨 개발이라 그랬죠? 신개발이고 매수 방식은 제가 무슨 개발이라 그랬죠? 공영개발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환지는 끝날 때 토지를 재매각해요. 재분배해요. 재분배합니다. 맞아요? 근데 매수 방식은 전면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예. 환지했을 때 장점 한번 해볼까? 자금 부담 크고 작고 재산권 침해도 좀 적어요.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겠지. 좀 복잡하겠지.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뭐 돼? 사유화돼. 뒤집을게요. 매수 방식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고요. 개발 이익이 뭐 되죠? 환수돼요. 사유되지 않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뒤집으세요. 자금 부담이 크고 원주민들의 정착이 잘 안 되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재산권 침해 우려 또는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좋아요. 다음 페이지. 택지 개발입니다. 자, 택지 개발을 정부가 하면 무슨 개발이라고 하냐면 공공택지 개발이라고 그래요. 또는 얘를 무슨 개발? 공영개발. 아까 방금 배운 거니까 대답하세요. 방금 배웠어요? 자, 공영개발은 무슨 방식이에요?
뭐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장점 3개 시작. 계획, 환수, 값싸게. 기억납니까? 단점 3개 시작. 매입비, 민원, 투기. 기억납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 택지 개발을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민간 개발인데 제가 형광펜 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필기 하나 할게요. 요 사업 위탁형에다가 수탁이라고도 좀 적어 놓으세요. 위탁해도 되고 수탁해도 돼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위탁, 어떤 학자들은 수탁 뭐 그럽니다. 되셨어요? 출발할게요. 민간 개발을 토지 소유자 혼자 하는 것을 자력 개발이라 그래요. 무슨 개발? 자력 개발, 자체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과 토지 신탁은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하고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개발업자하고 같이 진행하는 건데 차이점.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서 누구 명이고 개발자 명이고 지주 공동 사업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누구 명이에요?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권 이전이 돼서 개발자 명의로 진행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신탁밖에 없다. 신탁 한번 해보자. 신탁은 신탁해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요? 신탁회사에게 가요. 그럼 얘가 얘한테 뭘 줘요? 수익 증권을 수수료 좀 이따 줘야지. 신탁하자마자 수수료 주면 이상하잖아. 자, 신탁했어요? 바로 끝내버리네 바로. 자, 신탁을 하면 뭐 줘요? 수익 증권 줘요. 그럼 얘는 수익자가 되겠지. 공사 발주 넣어요? 그리고 자금 차입합니다.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그럼 공사 대금 지급하고 완성된 건축물 인도받아요? 매수자 임차인 찾아서 분양 임대를 합니까? 그러면 분양 수익금이나 임대료 수익금 생기겠지. 그걸로 뭐 하고요? 원리금 상환하고요. 남는 돈 얘 다 줍니까? 얘 다 줍니다. 그럼 얘는 뭘 먹고요? 수수료 먹고. 했어 안 했어? 했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몰라도 되는데 한번 들어봐. 투자자 모집형을 신디케이트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요거는 사실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금융론에 가서 배우는 건데 듣습니다. 신디케이트 투자자 모집형을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은요. 건설 자금은 은행 가서 빌려요. 어디 가서? 그럼 나중에 뭐 해야 되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지. 근데 투자자 모집형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금 조달을 은행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자금 받아서 지분을 주는 겁니다. 지분을.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을. 오케이? 그럼 나중에 뭐 해줘야 되겠어? 배당해 줘야지. 지분 꽂았으니까. 출자 지분만큼.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은행 가서 하지 않고 유일하게 투자자로부터 지분을 꽂는 방식.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분 투자 방식에 신조리 해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치 있습니다 할 때 신디케이트를 할 거야. 오늘은 이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자. 자, 갑시다. 해도 되겠어요? 토지 신탁 오늘 해야 돼.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 교환 오늘 해야 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오늘 해야 되고 사업 위탁, 수탁 오늘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답 한번 봅시다. 신탁은 했어 안 했어? 했고, 자, 토지 소유자 토지 됐고,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 거 똑같고, 수수료 먹는 거 똑같아. 오케이? 근데 소유권 이전이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면 얘는 뭐고요? 사업, 수탁, 위탁이 되는 겁니다. 공유하면 돼, 공유하면 돼. 수수료 주고받지 않고. 근데 공유 대상이 완성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지분이면 뭐고요? 대물 변제고요. 분양 수익금이면 뭐예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그럼 얘는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해버리면 되는 방식이다. 되셨나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고마워요.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 사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색깔 처리를 해놨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었어요? 이전했어요? 운영권 받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BTL. BTO는 제가 어떤 시설에 쓴다 그랬죠? 교통시설에 쓴다 그랬죠. 맞아요? BTL. 똑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많이 초반에는 많이 틀려요. 나중에 안 틀리는데. 지었어요? 넘겼어요? 운영권 받았어요? 잠깐 보류. 이거 임차했어요? 그럼 이 BTL이 됩니다. 이게 똑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임차 이시 끝났는지 없이 끝났는지 봐야 되고 교육문화 복지시설. 짓고 소유 운영하고 넘기면 BOT. 짓고 임대하고 넘기면 BLT. 짓고 소유 운영하면서 끝까지 안 넘기면 BOO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가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 아까 소개드렸듯이 BTO 수익형과 BTO 임대형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스 방식이냐 오퍼레이터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마지막에 요 시설도 꼭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부동산 개발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게 이제 부동산 관리하고 부동산 마케팅이 남은 거예요. 쉬겠습니다.